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 이슈.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원하고 명쾌하게 모든 문제에 대답해 주실 두 분. 하지만 뭐 가끔 치열하게 다툼도 많이 하시죠. 정치 용병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무소속이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예. 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용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얼굴에 이렇게 여유가 좀 있으시고 두 분 다 편안해지셨는데 네. 그래서 코너명을 저희가 다시 지었습니다. 정치 용병. 용병의 뜻이 용태용, 병두병. 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뭐 용병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썩 내키지는 않는데 다른 것보다는 뭐 우리 존경하는 그 선배이자 형님 우리 민병두 의원님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 놀랐네요. 아직 복당이 안 됐다는 게 뭐 바로 복당 되시겠죠. 뭐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말 간곡하게 그만 둬달라고 얘기를 해서 뭐 복당을 향해 전제로 한 거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제 결단에 의해서 한 거고요. 뭐 지금 복당 문제는 천천히 이제 새 지도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네.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의원들이야 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같은 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제가 원래 제 팬클럽이 민병대입니다. 아, 팬클럽이 민병대요? 네, 민 씨라서. 근데 약간 다시 우리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이 잘 맞는 두 사람을 갖다 친한 용어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신분이 달라지니까 이번 주 29일 이후에는 뭐 느껴지는 게 많네요. 우선 뭐 보험도 해지해야 되고. 어머나. 그래야 돼요? 뭐 당장 이제 우선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58년 6월생입니다. 국민연금을 만 62세 생일 된 때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국민연금도 신청하고 이제 네. 6월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방송에서 불러주니까 우리 김용태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생업형 우리 네. 방송인으로 또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이제 생생한 현장 경험을 좀 찾아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민병두 의원의 팬클럽은 민병대. 우리 김용태 의원님의 팬클럽은?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 제 URL이 YT 네트워크였습니다. YT 네트워크요? 영용태. YTN이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8년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 네. 그 도메인 신청할 때 ytn.co.kr을 신청을 해놨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걸 YTN하고 교섭을 해봐야 되나. 그래야 사실 되겠네요. 예전에 브로드캐스트인가요? 네. 브로드캐스트닷컴인가요? 그게 이름 잘 줘가지고 그 돈 많이 3천만 벌었잖아요. 달러에 네. 매각해서 그 시드머니로 큰 기업을 일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YTN하고 도메인 뭐 이런 게임할 수는 없어서 그냥 저는 YTN .or.kr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5월전 KR로. 예. 노영희 변호사가 중재해 줄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사건 하나 맡았어요. 노영희 진행자하고 열심히 방송해 보겠습니다. 네, 아유, 또 이렇게 인연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예. YTN, 와, 괜찮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확실히 그냥 떨어지시고 나니까 편하신 것 같아요. 여유가 막 있으신데, 네. 이번 주는 어쨌든 간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한 주입니다. 20대 국회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지 우선 한 분부터 이렇게, 김용태 의원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YTN부터. YTN부터. 뭐 한참 된 것 같은데 역시 20대 국회하면 대한민국의 한 분수령을 이뤘던 뭐 탄핵 아니었겠습니까? 네, 탄핵. 저희 특히 보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보수가 쇠락해가는 과정을 20대 국회가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가장 피날레가 지난 총선에서 저희 참패였고 아마도 어찌 보면 보수가 지난 50, 60년 대한민국을 이끌어오다가 어떤 의미에서의 그라운드 제로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근데 이제 그라운드 제로가 원자폭탄이나 이런 핵무기의 피폭 지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의미로도 그렇죠.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20대 국회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이 그라운드 제로이자 보수의 새로운 시작이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도 보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민병재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아마 20대 국회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 바꾸고 가치 지형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거를 제외한 국회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입법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 개별적으로는 사실 그래요. 항상 역사는 어떻게 전진시킬 것인가, 무엇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가, 또 국민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편안한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20대 국회를 끝내면서 국민들한테 물어본 이것이 법이었다 네. 하는 게 있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에는 우리 국회 정무위에서 김영태 의원하고 함께 통과시킨 4+1법 샌드박스법 제가 입법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압도적인 다수로 1위였고 두 번째가 빅데이터 3법이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20대 국회 정무위를 갖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국회의원은 법을 남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법을 남겼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두 분 역시 진짜 좀 거시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슬펐던 거, 기뻤던 거, 이제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첫 번째 토론 이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논란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오늘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참석을 안 할 것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예. 지금까지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기조를 보면 오늘도 아마 그 입장을 유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 운동에 대한 생각과 지향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인권 운동에 불을 당긴 건 할머니들이었죠. 그것을 갖다가 세계적인 인권 운동을 승화시킨 것은 정 의원이었고 이것이 다시 국민적 운동으로 연결되게 하는데 그 고리 역할, 매개 역할을 한 것이 정 의원이었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운동이 지나다 보니까 최초의 어떤 이 문제를 제기했던 할머니들이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잊혀진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가 우리 할머니께서 다시 제기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용수 할머니께서 한일 간의 미래 세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운동이 천착하고 진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수요 집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또 이 인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할머니들의 것이 아니라 또 정의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 됐고 세계 여성들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움직임 자체는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려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은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윤미향 당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의원을 갖다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쉼터를 갖다 어떻게 구입했냐 하는 문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 오류 정도의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분이 개인 계좌에 공금을 횡령했냐 유용했냐 이 문제가 이제 자격시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것만 봐갖고는 야당 의원이 폭로한 것만 봐서는 재산신고 때 은행 계좌 하나에 돈이 모여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3억 얼마요? 네, 하나에 돈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동안 모금한 거 여러 계좌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모금한 거 일로 다 모아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한 개인 계좌에 3억 이상이 모아져 있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정말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윤미향 당선자가 바로 조치를 하고 당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여 원에 대해서 지금 윤미향 당선자도 그렇고 민주당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당 입장에서는 가령 윤리심판원은 조사기구가 아니에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해서 결말을 못 짓게 되면
당이 또 다른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본인의 충분한 소명, 그러니까 계좌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의원님. 위안부 피해, 죄송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숭고한 헌신들이 있었죠. 이 숭고한 헌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읍시다. 숭고한 헌신이란 할머니들의 참혹한 희생이 있었고, 그러나 정말로 이 실존적인 아픔을 딛고서 놀라운 용기를 발휘하셨잖아요. 우리 피해 할머니들께서. 그리고 이 운동가들께서 정말로 본인들이 사심 없이 그간 이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이 모든 것을 숭고한 헌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니겠어요? 이 보존에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가 되는 핵심이 이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었고 일부 이 운동가들의 사심이 개입된 사익 추구가 있었다면 그거에도 분명하게 진상조사해서 그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이라면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네. 그럼으로써 숭고한 헌신이 저는 보존되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이분께서 여러 몇 분의 이 선도적인 이 이용수 할머니 같은 분들이 안 계셨으면 이 위안부 이 피해 문제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분들의 정말 놀라운 용기 때문에 이 정의기억연대도 존재하는 거고 예전에 정대협도 존재했던 거예요. 저는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은 할머니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혹한 희생을 딛고 놀라운 용기에 뒷받침되었던 일들이지 이 전후관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오늘 이용수 할머니 아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기자회견 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이 법적 하자나 사익 추구가 있었다면 그게도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 할머니 말씀을 오늘 듣고요. 다음에 검찰 조사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검찰 조사 결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은 지금 TF팀까지 꾸려가지고 좀 뭔가 발빠르게 조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 차원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낙선자 신분이라 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당 차원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으니까 원래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그 제보에 입각해서 조사하는 건 또 의당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이 진상조사에 거의 그 대부분의 역할을 검찰이 해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너무 빨리 나선 게 아니냐. 다음에 국회나 특정 정당이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사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드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했던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찰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거를 묻고 다음에 억울한 점, 할머니의 억울한 점이나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기억연대 억울한 점 풀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의견은 일단은 좀 지켜보고 성급하게 얘기하지 말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 두 번째 토론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요. 또 SNS에다가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또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떠나가면서 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타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 사면 얘기가 이제 왜 솔솔솔솔 나오는지 이거부터 우선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민병도 의원이 어떻습니까? 문희상 의장은 그 양반
정치 스타일, 정치 철학 자체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죠? 갈등하고 투쟁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합하자. 뭐 원래 좀 네. 마음이 넓으시구나. 예. 아마 DJ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첫 기쁨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DJ 정치 철학하고도 가깝죠. DJ는 용서와 화해 아니에요? 네. 그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가 취임하고 처음에 이제 흑인들의 어떤 그 경호부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직무 첫날 그 전에 쓰던 백인 경호부대를 그대로 썼어요. 백인 경호부대는 그 인정이 안 됐고 흑인들은 이거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서로. 그러네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볼 때는 그 화합의 상징이라고 본 거예요. DJ 같은 경우도 그랬죠. DJ 같은 경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 사실은 그 전의 인맥을 95%다 썼습니다. YS 때 행정관 다 갖다 쓰고 고위 관료 다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새 시대를 열었죠. 다 바꿨죠. 다 바꿨고.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나 경제계에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고 DJ 같은 경우는 DJ 세대 어떤 고위공직자들은 바꿔봤자 별 볼이 없다. 결국 우리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DJ가 이렇게 만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철학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문희상 의장은 그런 점에서 DJ의 어떤 그 정치 문화에서 성장을 하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했을 때는 확정 판결이 났냐 안 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했을 때 국민적으로 얻는 득이 뭐냐. 국민 화합에 과연 정말 도움이 되느냐. 네. 지금 국민들이 그들을 갖다가 전직 대통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뭐 확정 판결이 나면 의례적으로 일종의 어떤 통과 의례처럼 해갖고 사면 복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인식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이걸 통해서 확실한 국민적인 어떤 교훈이 성립이 되고 이제는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할 필요성 당위가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없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에 가서 네. 뜬금없이 전직 대통령의 비극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인데 거기 가서 뜬금없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갖다 주호영 대표가 얘기한 거는 국민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광주 발언, 광주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지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가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은 원래 정치 철학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주호영 의원 같은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는 건 좀 뜬금없다. 너무 많이 나갔죠.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정말 주호영 대표가 우리 김영태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 저거 잘 알아요. 우리 정무위 같이 했으니까. 정말 이 광주 선언을 포함하여 정말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네. 광주 선언만 하고 플러스 알파 뭐냐면 운동장을 바꾸자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운동장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뭐 차별 편견 이런 이슈 혹은 녹색 성장 이슈랄지 혹은 전국민 우리 고용보험 문제랄지 기본소득 문제랄지 좌파가 놀던 운동장을 자기네 운동장을 만들겠다 이런 정도로 가야지만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광주 선언이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언은 아마 이 정도로 가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5.23 선언으로 5.23 선언으로 사실은 광주 선언을 좀 까먹었다. 철학적 기초가 없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태 의원님.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적 절차 위반이니까요. 네네. 근데 말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말도 대한민국에 안 돼요. 네. 헌법과 법이 있고 사법 절차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인신 구속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뭐 사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결정하는 건데요. 두 분 다 고령이시고 장시간 이 수감 내지 지금 거의 뭐 연금 상태나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지금 어디 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니까요. 네. 일단 두 분에 대한 이 인신구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의 사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짚었던 것 같습니다. 경위야 어쨌든 다들 전직 대통령들 대부분이 지금 불행한 결말을 맞았던 게 사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통령의 비극.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크게 푸는 방식은 소위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돼서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불행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던 현재의 권력 구조를 푸는 거. 그리고 이 현재 그 인신 구속 상태인 이명박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 문제를 정말 이번 기회에 풀어내는 것. 이걸 우리 같이 한번 더 생각해보자. 아마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사법 절차가 엄연히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뭐 이게 이 두 분 전직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아서 이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면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아마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이 과연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게 그냥 개인적인 뭐 그분들의 정치적 스타일이나 어떤 뭐 한 정권의 성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에 정말 희생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쯤은 이제 한번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서 뭔가 터져나올 것 같다. 이건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저도 오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러 나왔어요. 오히려. 우리 저기 뭐 노영희 진행자께서는 이게 어디서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보고 오히려 주변에서 진중권 교수가 그분이 분명히 그 정보가 상당할 테고 감이 상당하신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YTN 라디오 출연한다니까 저보고 좀 알아봐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예. 민병대 의원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하여간 민병대 입장을 얘기하면 YT 네트워크나 무슨 입장인지 알았고 잠깐만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그 대통령의 비극이 재현돼서 안 된다 하는 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한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대통령도 감시받을 수 있다, 견제받을 수 있다는 장치를 만든 거 그게 공수처였죠.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가 진하다. 정말 그 어둠의 세력이 아직도 있다 하는 얘기는 그냥 일반론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불행한 서거를 갖다가 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을 갖다가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경계는 우리가 항상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 보면 뭐 작년에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내 계좌도 추적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시켜 갖고 뭐 지금 어떤 재단에 대한 무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억측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의 사안이면 저렇게 추도사에서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까 상징적인 표현 갖다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시민 그 이사장에 대한 계좌 추적권은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으면 통화 기록이나 통화조회나 계좌조회는 통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아마 뭐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 그러니까 항상 역사의 흐름을 갖다 저해한 세력이 있다. 그것을 갖다 뛰어넘어야 한다. 하는 뭐 상징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왜 그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당대표께서 아주 이름도 정말 어마무시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큰일이 터질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을 받아서 천하의 진중권 교수가 변죽 올리지 말고 빨리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뭔가 터져나올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이해찬 그 당대표가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한 얘기고요. 진중권 교수가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23일 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 아까 말씀하신 검은 그림자가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다. 끝이 없다. 참말로 징하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마 검찰이 계속해서 민주당 인사들을 압박하고 좀 모략했다. 이렇게 뭐 좀 만들어갔다. 이 취지를 설명하신 거가 한명숙 전 총리 건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 한명숙 우리 전 총리는 완전히 과거 완료형이고 지금 유시민 그
계좌 추적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세 근데 가지를 같이 금방 보는 것 또 같아요. 우리 저 민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뭐 6개월 훨씬 이전에 계좌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완료됐어도 한참 완료됐고 그렇다면은 뭐 소환을 했다든지 뭐 기소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 할 일이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도대체 추가로 다른 무슨 일이 있나 저는 그건 없다고 봐요. 궁금합니다. 예, 아, 없다고 예. 보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어떤 그 응습한 어떤 기도,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부당한 기소, 그다음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치 검찰의 행태 이런 것들이 그냥 역사가 바뀐다고 해서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서 그냥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낡은 세력의 어떤 음습한 음모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고 그것은 우리가 뭐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경계 정의로운 역사를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을 갖다 발목 잡으려고 하는 어두운 그늘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를 갖다 한 것이라고 이해해요. 그럴까요? 이게 왜 자꾸 얘기가 되냐면 이런 말을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 채널A 검언 유착 때 본인이 이제 타겟이 되어서 뭔가 검찰이 계속해서 본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뭔가 공작을 꾸며오고 있다는 듯이 이제 그 당시에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건이 뭐 신라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건들이 이제 있었었는데 그 건이 그렇게 그냥 묻혀버리고 옛날에 6개월 전에 계좌 추적한 걸로 해서 그냥 끝나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6개월 전에 계좌 추적한 것이 이 신라제 문제, 검언 유착 문제에서 연결돼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무현, 한명숙, 유시민 또 이 중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금 연결해가지고 이 검찰 라인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힘을 쓰고 있다라는 취지로 되게 억울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중권 교수가 니네가 또 미리 초를 치는 걸 보니까 뭔가가 정말 있구나 이제 이렇게 또 자기 한번 이제 숟가락을 얹은 거다 저는 근데 그렇게 봤거든요. 물론 예,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검찰이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일을 벌인다면 이제 곧 출범할 공수처에서 제어를 하겠죠. 하지만 무언가 또 문제가 정말 있다면 뭐 당연히 그것을 밝히는 게 또 맞지 않겠어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 사실 우리가 혹시라도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조차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보셨던 일이 워낙 숭고한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사자였던 할머니의 소위 이 폭로로 정의기억연대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이것을 뭐 당연히 조사해서 법적 책임을 질 거 있으면 지라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요구이시거든요. 그렇죠. 뭐 정의기억연대 정대협마저 그런 상황에서 뭐 무엇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검찰이 조사해야 될 거고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하게 자기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거라면 이번에 이제 곧 발족하게 될 공수처에서 제어하는 것 이런 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병대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네, 짧게. 그 정치 검찰은 늘 흔들려고 해요. 세상의 중심이 검찰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재단하고자 해요. 그 최종적인 목표는 검찰의 권력의 유지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노무현 재단도 들춰보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신라젠 사건이나 작년에 계좌 추적 사건이 다 실패한 정치 검찰의 구태타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구체적인 진행형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러한 끊임없는 정치 검찰의 기도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경고를 갖다 했다. 현재 진행형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 좀 더 뭐 앞으로 지켜보면은 정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누가 숟가락만 얹은 건지 한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민병대 민병두 의원 그리고 YTN 미래통합당 김영태 의원이었습니다.